지금 전 세계 IT 업계가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한국의 반도체가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 된 사건이었죠. 이 소식에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 기업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산업을 취재해 온 톰 에밀리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이 분야를 봐왔지만 지난해처럼 이상한 적은 없었어요. 캘리포니아의 한 전기차 공장이 생산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완성된 차량 수천 대가 주차장에 그대로 서 있었죠. 칩이 없어서였습니다. 같은 주, 독일 드레스덴의 자동차 라인도 속도를 낮췄어요. 일본 규슈의 전자기기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는 모두 같았습니다. 반도체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글로벌 반도체 리드타임은 26주를 넘어섰습니다. 6개월이 넘는 대기 시간이었어요.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은 곳곳에서 미뤄졌고 서버 주문은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가 같은 분석을 내놨어요. 공급망 붕괴, 반도체 대란, 그리고 그 중심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반도체는 미국이 설계하고 네덜란드가 장비를 만들고 일본이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 아닙니까? 한국은 그저 조립을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하나 잘 만든다고 세계가 맹추는 건 과장이라고 봤죠. 하지만 숫자는 계속 눈에 걸렸습니다.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 70%, 낸드 플래시는 50% 이상. 그것도 첨단 공정 제품일수록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반도체 애널리스트 마크 데라니가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메모리 공급이 2주 이상 중단되면 글로벌 IT 산업은 연쇄 마비에 직면한다.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죠. 경기도 남부에 있는 반도체 단지로 향했습니다. 보안 절차만 40분이 걸렸어요. 신원 확인, 카메라 봉인, 전자기기 반납, 외부인이 들어가기엔 군사시설 수준이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 건물 규모가 보였습니다. 축구장 60개를 합친 크기였어요. 그 안에 수직으로 쌓인 클린룸이 18층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생산기술팀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 라인 하나에 투자된 금액이 20조 원입니다. 환산하면 150억 달러. 미국의 중형 반도체 공장 서너 개를 합친 규모였죠.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밀폐되는 옷이었어요.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먼지 한 개가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설명을 들었죠. 유리 너머로 보이는 공정 라인에는 사람보다 로봇이 많았습니다. 웨이퍼가 자동으로 이동하고 센서가 실시간으로 공정을 체크했어요. 온도는 섭씨 0.1도 단위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공정 책임자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이 라인은 3나노미터급입니다. 머릿속에서 단위 감각이 무너졌습니다. 사람 머리카락 굵기가 대략 10만 나노미터, 그 3만 분의 1 수준을 제어한다는 뜻이었죠. 이건 조립이 아니었습니다. 통제된 물리학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납품 리스트였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고객사 목록을 보는 순간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미국의 빅테크 기업 대부분이 이곳에서 나온 메모리를 쓰고 있었어요. 유럽의 자율주행 테스트 팹, 일본의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중국의 데이터 센터까지 모두 같은 곳에서 부품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산관리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HBM3 제품은 AI 서버 전용입니다. 납기는 현재 32주 대기 중이에요. 32주, 8개월입니다. 주문해도 내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대체 공급처는 없습니까? 담당자가 짧게 웃었습니다. 있으면 이미 쓰고 있겠죠.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이건 경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체 불가능성의 문제였습니다. 실리콘밸리로 돌아온 뒤 저는 주요 IT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테슬라의 공급망 담당 임원, 오픈AI의 인프라 책임자, 메타의 데이터 센터 기획팀장.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한국 없이 가능합니까?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불가능하다. 오픈AI 인프라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GPU 한 장에 HBM이 8개 들어갑니다. 그게 없으면 AI 학습 자체가 안 돼요. 메타 데이터 센터 기획팀장도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GPU 50만 개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전부 한국산이에요. 대안은 없습니다. 숫자로 정리하면 더 명확했습니다. AI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90%를 넘었습니다. 사실상 독점이었죠. 골드만삭스 마크 데라니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AI도 멈춘다.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기술 산업을 취재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반도체 분야였죠. 인텔의 전성기를 받고 TSMC의 부상을 지켜봤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이름도 익숙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들을 주목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 인식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심은 항상 미국이었어요. 설계는 실리콘밸리, 장비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랩리서치, 소재는 일본의 시네츠와 도쿄일렉트론. 한국은 그저 조립 라인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요? 그건 단순 반복 생산이라고 봤죠. 기술 집약도가 낮고 가격 경쟁만 치열한 시장. 진짜 기술은 CPU나 GPU를 설계하는 쪽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료 기자들도 비슷했어요. 블룸버그 반도체 담당 기자 3명, 월스트리트 저널 테크 섹션 에디터, 로이터 아시아 특파원. 우리는 매달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화 주제는 늘 같았어요.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TSMC의 미국 공장 건설. 한국 기업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와도 이런 식이었죠. 삼성 메모리 가격도 떨어졌대. 적자 전환 임박이래. 주가 반토막 났더라. 시장이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이고 한국 기업들은 호황기엔 돈을 벌다가 불황기엔 무너지는 패턴을 반복한다고요. 실제로 숫자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4분기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80% 넘게 급감했어요. 디램 가격은 6개월 만에 40% 떨어졌습니다. JP모건의 반도체 애널리스트 하르란 수르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메모리 업황은 최소 2분기 이상 바닥을 칠 것이다. 시장은 그 전망을 받아들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위기에 빠졌고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격은 떨어졌는데 리드타임은 늘어났어요. 주문하고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계속 길어졌습니다. 26주, 28주, 32주. 반년이 넘는 대기 시간이었죠. 보통은 반대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재고가 쌓이고 납기는 짧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수급 불일치라고 생각했어요. 코로나 이후 공급망 혼란의 여파겠거니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어요. 테슬라가 전기차 생산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데이터 센터 증설 일정을 6개월 미뤘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서버 배치 계획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유는 한결같았습니다. 메모리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였죠. 제가 단골로 취재하던 캘리포니아의 한 서버 제조사 CEO를 만났습니다. 그는 15년 경력의 하드웨어 전문가였어요. 이름은 브라이언 켈러. 그가 말했습니다. HBM 납기가 8개월입니다. 주문해도 내년 3분기나 돼야 받아요. 우리 생산 계획이 전부 꼬였습니다. 다른 업체로 바꿀 순 없습니까? 대안이 있으면 진작 바꿨죠. 이 시장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둘 다 한국이에요.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건 범용 메모리였어요. 디램, 낸드 플래시 같은 제품들. 하지만 첨단 메모리는 달랐습니다. HBM, 서버용 DDR로 데이터 센터 특화 SSD. 이런 제품들은 오히려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죠. 모건 스탠리 반도체 애널리스트 조셉 무어가 내놓은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메모리 시장은 양극화되고 있다. 범용 제품은 과잉 공급, 첨단 제품은 절대 부족. 시장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변화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메모리 하나 잘 만든다고 세계 산업을 좌우할 수 있을까요? 설계 기술도 없고 장비도 남의 걸 쓰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기로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 임원들을 만났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 KLA. 이들은 전 세계 팹에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고객사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랩리서치의 공정 엔지니어 책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장비의 한계를 가장 먼저 넘어섭니다. 같은 장비로 더 높은 수율을 뽑아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아시아 세일즈 디렉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펙상 불가능하다고 말한 공정을 6개월 뒤에 양산합니다. 그게 반복돼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같은 장비를 쓰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반도체 공정 컨설팅 업체 VLSI 리서치의 수석 애널리스트 된 허친슨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40년 경력의 업계 전문가였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장비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레시피죠. 온도, 압력, 시간, 화학물 농도, 수천 개의 변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수율을 결정합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은 그 레시피가 뛰어나다는 겁니까? 뛰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 적 없는 수준이에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같은 3나노미터 공정을 돌려도 수율 차이가 20%포인트 이상 났어요. 불량률 10%와 30%의 차이. 그건 원가와 직결됐습니다. 결국 기술이었습니다. 남의 장비를 쓰지만 그걸 극한까지 쓰는 능력. 그게 한국 기업들의 강점이었죠. 저는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인터뷰 기록이 쌓여갔어요. 반도체 업계 임원 27명, 애널리스트 14명, 공정 엔지니어 8명.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 대체 가능합니까? 대답은 거의 같았습니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가트너, IDC, 트렌드포스, 세 곳의 시장조사 기관 보고서를 전부 구했습니다. 지난 10년치 데이터를 엑셀에 정리했어요. 첫 번째 숫자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 한국 기업 두 곳이 합쳐서 70.3%였어요. 미국 마이크론이 23.1%, 대만과 중국 업체들이 나머지를 나눠 가졌습니다. 70%. 이건 지배적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독과점이었죠. 더 불편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첨단 디램만 따로 보면 비율이 더 올라갔어요. DDR5 기준으로는 82%, 서버용 고용량 제품은 89%였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비슷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 점유율은 53.7%, 일본 키옥시아가 18%, 미국 웨스턴 디지털이 13%였어요. 하지만 데이터 센터용 고속 SSD 시장만 보면 한국 비중은 76%까지 올라갔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범용 제품보다 첨단 제품에서 점유율이 더 높았어요. 기술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한국 기업의 지배력이 강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숫자는 HBM이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AI 서버의 필수적인 부품이죠. 트렌드포스 보고서에 따르면 HBM 시장에서 한국 기업 점유율은 95%를 넘었습니다. 사실상 전량이었어요. 경쟁사가 없다는 뜻이었죠. IDC 반도체 리서치 디렉터 마리오 모랄레스가 낸 분석 자료를 읽었습니다. HBM3 양산 능력을 보유한 기업은 전 세계에 두 곳뿐이다. 둘 다 한국이다. 두 곳.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마이크론도 HBM을 만들긴 했어요. 하지만 양산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HBM3 초기 버전이었죠. 한국 기업들은 이미 HBM3을 양산 중이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최소 1년 반이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고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AI 서버용 GPU 생산량을 전년 대비 3배 늘렸습니다. AMD도 데이터 센터 시장 공략을 강화했죠. 문제는 GPU 한 장에 HBM이 6개에서 8개씩 들어간다는 점이었습니다. GPU 생산이 늘면 HBM 수요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어요. 골드만삭스 마크 데라니가 계산한 수치가 있었습니다. 내년 글로벌 HBM 수요는 전년 대비 180% 증가할 것이다. 공급은 120%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수요가 공급을 60%포인트나 초과한다는 뜻이었죠. 그 공급의 95%를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의 주요 IT 기업 구매 담당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숫자를 물었어요. 아마존 앱 서비스 하드웨어 구매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AI 서버 100만 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HBM이 800만 개예요. 전부 한국에서 받습니다. 메타 데이터 센터 인프라 책임자도 비슷했습니다. 우리 AI 학습 클러스터 확장에 필요한 메모리 물량이 연간 500만 개 단위입니다. 공급처는 두 곳뿐이에요. 구글 클라우드 하드웨어 전략 디렉터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대체 공급처 찾기는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물량을 더 확보하는 게 목표예요.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필요한 물량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고 경쟁사들도 같은 곳에서 받으려고 줄을 서 있었죠. 가트너 반도체 연구 부사장 앨런 프리스틀리가 최근 컨퍼런스에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메모리 시장은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됐다. 가격 결정권이 구매자에서 공급자로 넘어갔다. 실제로 가격 추이가 그걸 보여줬어요. HBM3 가격은 지난 분기 대비 30% 올랐습니다.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공급사가 두 곳뿐이니 당연한 결과였죠. 더 이상한 건 범용 메모리였습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은 여전히 낮았어요. 그런데 첨단 제품 가격은 치솟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분리되고 있었습니다. 범용 메모리는 과잉 공급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했고 첨단 메모리는 공급 부족으로 판매자 시장이 됐어요. 한국 기업들은 첨단 쪽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JP모건 반도체 애널리스트 하르란 수르가 낸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3개월 전 그는 메모리 시장이 바닥을 칠 거라고 예측했어요. 최근 보고서에서 그는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첨단 메모리 시장은 향후 3년간 연평균 40% 성장할 것이다. 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숫자는 계속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기술 격차였습니다. 정말로 대체 불가능한 수준인지 알고 싶었죠. 반도체 공정 분석 전문 기관인 테크인사이츠의 수석 애널리스트 된 리베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제품을 분해해서 공정 기술을 분석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국 HBM과 다른 업체 제품의 차이가 뭡니까? 그가 모니터에 현미경 사진을 띄웠습니다. 칩을 수직으로 쌓은 단면이었어요. 이게 한국 제품입니다. 칩 2단 적층. 칩 사이 간격이 30 마이크로미터예요. 경쟁사는 8단에 5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까? 결정적입니다. 적층 수가 많을수록 간격이 좁을수록 성능이 올라가요. 대역폭이 50% 차이 납니다. 대역폭. AI 연산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였습니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죠. 양산 노하우 확보에만 최소 2년 걸립니다. 2년. AI 산업 기준으론 영겁이었어요. VLSI 리서치의 댄 허친슨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HBM 양산은 단순히 칩을 쌓는 게 아니다. 열 관리, 전력 제어, 수율 안정화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이건 시간과 경험이 만드는 영역이다. 숫자와 기술이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적어도 향후 2년에서 3년 안에는요. 그 시간 동안 세계는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해했어요. 공장 하나 없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한국에는 세계가 멈출 수 없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이천.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오자 거대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반도체 단지였습니다.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시각은 오전 9시였습니다. 보안 절차가 시작됐어요.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카메라와 휴대전화는 봉인 처리됐어요. 노트북도 반납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안내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게 다 기술입니다. 사진 한 장이 수백억 원 가치예요. 첫 번째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지나고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어요. 공항 보안 검색보다 삼엄했습니다. 두 번째 게이트에선 생체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문과 홍채를 스캔했어요. 출입 기록이 전산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보안 절차만 40분이 걸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건물 규모가 실감났습니다. 단일 건물로는 본 것 중 가장 컸어요.
축구장 60개를 붙여놓은 크기라고 했습니다. 생산기술팀 이사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 하나에 투자된 금액이 20조 원입니다. 건물만 5조, 장비가 15조예요. 20조 원. 환산하면 150억 달러였습니다. 미국 인텔의 중형 팹 서너 개를 합친 규모였죠. 회수 가능합니까? 3나노 공정 기준으로 5년 안에 회수 목표입니다. 지금은 4년 차예요. 건물은 수직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클린룸이 18층까지 쌓여 있었어요. 층마다 다른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왜 위로 쌓았습니까? 부지 효율 때문입니다. 같은 면적에서 생산량을 3배 늘릴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클린룸 입구였어요. 방진복 착용실에 들어갔습니다. 일회용 속옷부터 신어야 했어요. 그 위에 방진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밀폐됐죠. 숨쉬기 힘들지 않습니까? 공정 책임자 김태원이 말했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하루 8시간씩 이 안에 있어요. 에어 샤워를 거쳤습니다. 강한 바람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먼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침내 클린룸 문이 열렸습니다. 첫 인상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공간인데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기계 소리만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두 번째는 밝기였습니다. 천장 전체가 조명이었어요.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균일하게 밝았습니다. 조도가 얼마입니까? 1000룩스입니다. 수술실보다 밝아요. 공정 검사 때문입니다. 바닥은 완벽하게 평평했습니다. 장비들이 레일 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는 어디 있습니까? 저기 모니터실에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화돼 있어요. 유리 너머로 관제실이 보였습니다. 엔지니어 4명이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수백 개 모니터에 공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클린룸 안을 걸었습니다. 장비들 사이로 좁은 통로가 나 있었어요. 거대한 금속 박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 장비였어요. 네덜란드 ASML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저게 EUV 장비입니까? 맞습니다. 한 대에 2천억 원이에요. 이 라인에 12대 있습니다. 2천억 원짜리 장비 12대. 계산하면 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장비 앞에서 멈췄습니다. 투명한 창을 통해 내부가 보였어요. 웨이퍼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저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김태원이 설명했습니다. 극자외선으로 회로 패턴을 찍습니다. 파장이 13.5나노미터예요. 원자 수십 개 크기입니다. 상상이 안 됐습니다. 빛으로 원자 단위 패턴을 그린다는 게 오차는 얼마입니까? 1나노미터 이하로 관리합니다. 그보다 크면 불량이에요. 1나노미터.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이었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에칭 장비들이 있었어요. 미국 랩리서치 제품이었습니다. 여기선 뭘 합니까? 패턴대로 깎아냅니다. 화학 반응으로요. 깊이가 수십 나노미터 단위입니다. 장비 옆 모니터의 숫자들이 흘러갔습니다. 온도, 압력, 가스 농도, 시간. 수백 개 변수가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있었어요. 저 값들은 누가 정합니까? 엔지니어들이 수천 번 테스트해서 찾아냅니다. 레시피라고 불러요. 레시피. VLSI 리서치에 댄 허친슨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비는 도구일 뿐이고 진짜 기술은 레시피라고 했죠. 레시피는 공개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핵심 기술이에요. 같은 장비 써도 레시피가 다르면 수율이 20% 차이 납니다. 증착 구역을 지나갔습니다. 여기선 원자 단위로 물질을 쌓는다고 했어요. 일본 도쿄일렉트론 장비였습니다. 한 층 두께가 얼마입니까? 0.5나노미터입니다. 원자 3개 정도예요. 원자 3개를 균일하게 쌓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세정 장비, 검사 장비, 계측 장비. 끝이 없었어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전체 공정이 700단계입니다. 한 웨이퍼가 완성되는데 석 달 걸려요. 700단계, 석 달. 하나라도 틀리면 전부 불량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테스트 라인이었어요. 완성된 칩들이 전기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불량품을 골라내는 과정이었죠. 수율이 얼마입니까? 이 라인은 92%입니다. 92%. 100개 만들면 92개가 정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머지 8%는요? 폐기합니다. 재활용 안 돼요. 웨이퍼 한 장 원가가 수백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8%면 엄청난 손실이었죠. 경쟁사는 어떻습니까? 김태원이 짧게 답했습니다. 70% 안팎입니다. 차이가 컸습니다. 수율 92%와 70%는 원가에서 30% 이상 차이가 났어요. 클린룸을 나왔습니다. 방진복을 벗고 다시 에어샤워를 거쳤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뭘 이해하셨습니까? 왜 대체가 안 되는지요? 그가 웃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연구동을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연구동. 거기선 차세대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이들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생산 라인을 나와 본관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에 내렸어요. 고객관리 부서가 있는 층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대형 모니터 6대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각 화면마다 다른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영업전략팀장 이수진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글로벌 고객관리 센터입니다. 실시간으로 주문과 납품을 추적해요. 첫 번째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있었습니다. 여러 지점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어요. 저게 뭡니까? 납품 예정 지점입니다. 내일 출고될 물량이에요. 점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서부, 유럽 중부, 일본, 대만, 싱가포르. 전 세계로 뻗어 있었어요. 두 번째 화면은 고객사 목록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익숙한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인텔, 아마존 앱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미국 빅테크 기업 전부가 있었어요. 델, HP, 레노버 같은 하드웨어 업체도 보였습니다. BMW, 메르세데스,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도 있었죠. 전부 직접 거래합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부는 유통사를 거치지만요. 세 번째 화면에는 제품별 납기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DDR5 서버용 메모리 -24주 대기, 데이터 센터 SSD -28주 대기, HBM3 -34주 대기, 34주, 8개월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문이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수진이 답했습니다. AI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네 번째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분기별 주물량 그래프였어요. 작년 대비 올해 주물량이 2.8배 증가했습니다. 감당 가능합니까? 증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가요. 다섯 번째 화면은 생산 계획표였습니다. 향후 6개월치 일정이 빼곡했어요. 여유 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긴급 주문은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라인이 풀가동 중이에요. 끼워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화면에는 대기 목록이 있었습니다. 주문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고객사들이었어요. 리스트가 길었습니다. 얼마나 대기 중입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0억 달러입니다. 80억 달러,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주문은 있는데 만들어서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회의실을 나와 다른 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술 지원팀이 있는 곳이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엔지니어들이 책상마다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영어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기술 지원 부장 최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고객사 기술 문의를 처리하는 팀입니다. 20시간 운영돼요. 문의가 많습니까? 하루 평균 200건입니다. 제품 사양, 호환성, 최적화 방법 같은 거예요. 한 엔지니어가 화상회의 중이었습니다. 상대는 미국 서버 제조사 기술팀이라고 했어요. HBM 온도 관리가 핵심입니다. 쿨링 시스템 설계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화면에 도면이 떠 있었습니다. 서버 내부 구조였어요. 빨간색으로 수정 부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메모리를 쓰려면 시스템 전체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지원하는 거예요. 다른 책상에선 일본 자동차 회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용 메모리 관련 문의라고 했어요. 단순히 부품만 파는 게 아닙니다. 기술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해요. 그래야 고객사가 우리 제품을 계속 쓰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물류 센터였어요.
거대한 창고가 펼쳐졌습니다. 천장이 10m는 넘어 보였어요. 자동화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반에 상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각 상자마다 바코드가 붙어 있었어요. 물류관리 차장 김동욱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로 출고됩니다. 하루 평균 출고량이 200톤이에요. 200톤. 무게로는 실감이 안 났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하루 약 3억 달러입니다. 3억 달러. 하루에 4천억 원어치가 이곳에서 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로봇이 상자를 집어서 컨베이어 벨트에 올렸습니다. 자동으로 포장되고 라벨이 붙고 팔레트에 적재됐어요. 어디로 갑니까? 저건 캘리포니아 데이터 센터 납품분입니다. 내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요. 다른 구역에선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에 상자들이 실리고 있었어요. 육로 운송분입니까? 평택항으로 갑니다. 거기서 배로 싣고요. 김동욱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물류 현황이었어요. 인천공항 대기 마이너스 18톤, 평택항 선적 대기 마이너스 140톤, 해외 운송 중 마이너스 560톤. 재고는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만들자마자 나가요. 창고에 3일 이상 머무는 제품이 없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수진이 다시 모니터를 켰어요.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화면에 계약서 목록이 나왔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했어요. 주요 고객사들과 2년에서 3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물량과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리스트를 보니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A사 연간 50억 달러, B사 연간 38억 달러, C사 연간 42억 달러. 알파벳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규모로 보면 누군지 짐작이 갔습니다. 왜 장기 계약을 합니까? 고객사 입장에선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고 우리는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서로 이익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도 있었습니다. 계약이 묶여 있으면 다른 공급사로 바꾸기 어렵다는 뜻이었죠. 계약 해지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만 위약금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 금액의 20%예요. 20%면 수억 달러였습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만났던 IT 기업 임원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었죠. 대체 공급처가 없다고. 이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기술 격차도 있었고 생산 능력 차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이미 구축된 공급망이었어요. 수년간 쌓인 기술 지원, 최적화된 물류, 장기 계약으로 묶인 관계. 이걸 한꺼번에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수진이 마지막 화면을 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추이였어요. 5년 전과 비교하면 첨단 제품 비중이 20%포인트 올라가 있었습니다. 범용 제품은 줄고 고부가 가치 제품이 늘어난 그래프였죠. 전략이 바뀐 겁니까? 맞습니다. 가격 경쟁하는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있어요. 기술 경쟁 쪽으로요. 숫자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률이 2배 올랐어요. 같은 양을 팔아도 더 많이 남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앞으로도 이 방향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사들이 범용 시장엔 계속 들어올 테니까요. 우리는 더 앞으로 가야 합니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공장 단지 전체가 보였어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건물들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이미 이곳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구조적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존도는 줄어들지 않을 거였습니다. 오히려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건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긴장 상태였어요.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기준금리가 5.5%를 넘었어요. 테크 기업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2달 사이 18% 빠졌죠. 반도체 회사들은 더 심했습니다. 주가가 25%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경기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면 기사를 냈어요. 반도체 호황 끝났다. 메모리 회사들 직격탄. 블룸버그도 비슷했습니다. 메모리 가격 폭락. 한국 반도체 위기 본격화. 실제로 숫자가 그랬어요. 디램 가격이 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더 심했죠. 석 달 사이 35% 내렸어요. 시장 조사 회사들이 예측을 바꿨습니다. 내년 메모리 시장은 올해보다 15% 줄어든다. 모건 스탠리 분석가 조셉 무어가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 메모리 회사들,
내년 초 적자 전환 예상. 회복엔 최소 1년. 증권가는 일제히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한국 대표 반도체 회사 주가는 석 달 만에 40% 빠졌어요. 저는 석 달 전 만났던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JP모건 분석가 하르란 수루를 만났어요. 그는 석 달 전과 완전히 다른 말을 했습니다. 메모리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고는 쌓이고요.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한국 회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최신 공장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죠. 매출이 줄면 바로 적자가 됩니다. 골드만삭스 마크 데라니도 의견을 바꿨어요. AI용 메모리 수요가 줄고 있다. AI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서버 증설도 미뤄진다.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석 달 전엔 물건이 모자란다고 했죠. 이젠 안 팔린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회사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구매팀장에게 전화했어요.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을 줄였습니다. 내년 계획을 30% 축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클라우드 수요가 예상보다 덜 늘어요.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메타 인프라 책임자도 비슷했어요. AI 서버 설치 속도를 늦췄습니다. 투자 효과를 재검토 중이에요. 시장이 씻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한국 반도체 위기를 집중 조명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메모리 회사들의 황금기 끝났다. 로이터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삼성과 하이닉스, 대규모 감산 검토, 일부 라인 멈출 수도.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반도체 한파, 업계 비상,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 주식을 팔아치웠어요. 석 달간 8조 원을 팔았습니다. 신용평가 회사들도 움직였어요. 무디스가 한국 반도체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도 비슷했죠. 시장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끝났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테크인사이츠 자료였어요. 반도체 기술 전문 기관이 낸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걸렸어요. 한국 메모리 회사들의 이상한 행동. 불황인데 최신 기술 투자는 늘린다.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주요 한국 메모리 회사들이 일반 제품 생산은 줄인다. 하지만 최신 제품 라인은 오히려 늘리고 있다. AI용 메모리 생산 능력은 작년보다 40% 증가 예정. 이해가 안 됐어요. 시장이 무너지는데 투자를 늘린다고요? VLSI 리서치에 댄 허친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다르게 봅니다. 일반 메모리는 포기해요. 최신 메모리에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어요. 일반 시장엔 중국 회사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거기서 싸우면 다 같이 망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일반 메모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가격은 한국 제품보다 20% 낮았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그 시장에서 물러나고 있었어요. 대신 중국이 못 만드는 제품으로 이동했습니다. 반도체 전문 매체가 기사를 냈어요. SK하이닉스, 최신 AI용 메모리 본격 생산, 엔비디아 차세대 제품 독점 공급, 같은 주에 삼성도 발표했습니다. 12단 AI용 메모리 개발 완료, 내년 상반기 양산. 시장은 침체였어요. 그런데 최신 제품 개발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경기도 반도체 단지로 향했습니다. 3개월 만이었어요. 공장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부 라인은 가동률을 낮췄다고 했어요. 일반 디램과 낸드 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역은 달랐어요. AI용 메모리 전용 라인은 풀가동 중이었습니다. 오히려 증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생산기술팀 이사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8층에 새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최신 AI용 메모리 전용입니다. 내년 2분기 완공이에요. 투자 규모는요? 3조 원입니다. 3조 원. 불황기에 투입하는 금액치고는 엄청났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금 안 하면 자리가 없어요. 경쟁사도 똑같이 투자합니다. 연구동으로 갔습니다. 차세대 기술 개발 구역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제품을 준비하는 팀이라고 했어요. 연구개발 담당 상무 정희철이 설명했습니다.
차세대 AI용 메모리 개발 중입니다. 속도를 지금보다 50% 올릴 거예요. 언제 나옵니까? 2년 뒤 목표입니다. 하지만 경쟁사도 비슷한 일정이라 속도를 더 내야 해요. 불황이 맞나 싶었습니다. 공장 안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언론은 우리가 무너진다고 써요. 하지만 우리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일반 시장은 버리고요. 최신 시장을 독점하는 쪽으로요. 가능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길 방법은 그것뿐이에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한국 반도체가 끝났다고 말했어요. 숫자도 그랬습니다. 분석가들도 그랬죠. 언론도 그랬어요. 하지만 공장 안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걸고 있었어요. 누가 맞을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단지를 떠나기 전 박준혁이 영구동 지하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차세대 기술 개발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보안이 제일 삼엄한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별도의 보안 절차를 거쳤어요. 신원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생체 인식도 2번 받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복도가 나왔어요. 양옆으로 실험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패키징 연구실이었어요. 연구원들이 현미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칩을 수직으로 쌓은 단면이 보였어요. 연구개발 담당 상무 정희철의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AI용 메모리는 12단 적층이라고 했어요. 여기선 16단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단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죠. 화면에 표시된 칩 사이 간격은 20 마이크로미터였어요.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이었습니다. 문제는 열이었습니다. 칩을 많이 쌓으면 온도가 올라갔어요. 제어하지 못하면 전부 불량이 됐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온도 분포가 나타났어요. 빨간색 부분이 많았습니다. 과열 구역이었죠. 이걸 해결해야 양산이 가능했습니다. 목표는 1년 아니라고 했어요. 늦으면 경쟁사에 뒤진다고 했습니다. 다음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신소재 연구실이었어요. 진공 챔버 안에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절연 물질 테스트였어요. 기존 소재보다 열 전도율이 30% 낮았습니다. 열을 덜 전달하면 칩을 더 가까이 붙일 수 있었어요. 그만큼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실험실은 전력관리 기술 개발실이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회로도가 떠 있었어요. 복잡하게 얽힌 선들이었습니다. AI 서버는 전력 소비가 엄청났어요. 메모리만 해도 수백 와트를 썼습니다. 이걸 줄여야 했죠. 목표는 현재 대비 40% 감축이었습니다. 전압 제어 방식을 바꾸는 거였어요. 연구원이 시제품을 보여줬습니다. 손바닥만 한 기판이었어요. 차세대 전력관리 칩이라고 했습니다. 내년 초 테스트 예정이었죠. 네 번째 실험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극저온 테스트실이었습니다. 영하 40도로 유지됐어요. 극한 환경 테스트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일부는 냉각 효율을 위해 저온으로 운영됐어요. 그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장비가 보였습니다. 메모리 모듈이 설치돼 있었어요.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47일째 테스트라고 했어요. 목표는 90일 무중단 작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험실은 AI 최적화 연구실이었습니다. 서버렉이 여러 대 놓여 있었어요. GPU가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실제 AI 학습을 돌려보는 곳이었어요. 메모리 성능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화면에 학습 진행률이 떠 있었습니다. 99.2%였어요. 대형 언어 모델 학습 중이라고 했습니다. 속도를 측정하고 있었어요. 경쟁사 제품보다 15% 빨랐습니다. 마지막 실험실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안쪽이었어요. 미래 기술 연구실이라고 했습니다. 들어서자 화이트보드에 도식이 가득했습니다. 3차원 구조도였어요. 정희철의 설명에 따르면 AI용 메모리 다음 세대를 연구하는 곳이었어요. 아직 이름도 없었습니다. 빨라야 3년 뒤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시작 안 하면 그때 가서 못 만든다고 했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칩이 3차원으로 배열돼 있었어요. 기존은 수직으로만 쌓았습니다. 이건 수평으로도 연결하는 구조였어요. 입체 배치였죠. 이론적으론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제조는 다른 문제였어요. 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벽면에 타임라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2026년-16단 AI용 메모리 양산. 2027년 차세대 패키징 기술 적용. 2028년-3차원 구조 메모리 시제품. 2029년 양산 시작. 4년 계획이었습니다. 경쟁사도 비슷한 계획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누가 먼저 양산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실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희철이 짧게 말했어요. 지금 안 하면 5년 뒤엔 자리가 없다고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공장이 보였어요. 스문의 시간 불이 켜진 건물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라인이었죠.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일반 메모리 시장은 이미 중국에 넘어갔다고 했어요. 남은 건 미래뿐이라고 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단지를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봤어요. 거대한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낮에도 환하게 빛나는 공장이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래 기술에 모든 걸 걸고 있었어요. 성공할지는 몰랐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었고요.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끝났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시장도 그렇게 봤습니다. 언론도 그랬죠. 하지만 공장 안에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들은 위기를 미래로 가는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범용 시장을 버리고 첨단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전략이었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들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을 지나며 생각했어요. 6개월 전, 저는 한국을 단순한 조립 공장이라고 봤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곳은 세계가 멈출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은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 더 앞으로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공장이 있었어요. 세계가 멈출 수 없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